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뚝! 무언가 둔탁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뼛속까지 시린 부풍을 타고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곧이어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낡은 석가래 하나가 마당의 눈더미 위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다.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안의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허름한 초갓집을 휘감으며 위협적으로 포효하고 있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던 최달수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탄 눈동자를 굴렸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친 것은 단순히 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짐승의 비명과도 같은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냘픈 생명의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선 존재만이 낼 수 있는 절박하고도 처연한 호소였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얇은 떼니불을 걷어차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그는 이미 문지방을 넘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발바닥에 닿는 눈의 감촉은 차라리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달수가 달려간 곳은 방금 석가래가 떨어진 처마 밑이었다. 하얀 눈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검고 작은 깃털 뭉치가 파들거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제비였다. 강남으로 떠나지 못하고 이 혹한의 땅에 남겨진 어리석고도 가엾은 미물이었다. 녀석의 오른쪽 다리는 기괴하게 꺾여 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날개 한쪽은 힘없이 축 늘어져 눈밭에 파묻혀 있었다. 달수는 자신의 얼어붙은 손을 뻗어 그 작은 생명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했으나 콩닥거리는 심장 박동만큼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처럼 달수의 손바닥을 때렸다. 이런 총총,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어쩌다가 이 모진 추위에 홀로 남겨졌단 말이냐? 달수의 입에서 하얀 입김과 함께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달수가 제비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오자 아랫목에 누워 앓고 있던 아내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을 굶은 탓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도 같았다. 서방님, 대체 무엇이길래 이리 급하게 뛰쳐나가셨습니까? 밖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으나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달수는 품속에서 떨고 있는 제비를 꺼내어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피투성이가 된 제비를 본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장 사람 입에 들어갈 쌀 한 톨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판국에 짐승을 거두어 무엇하겠느냐는 타박이 나올 법도 했으나 천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아내는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치마폭을 찢어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서방님, 어서 이 천으로 다리를 묶어주시지요. 부부는 서로의 헐벗은 처지도 잊은 채 꺼져가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사실 달수가 이토록 처참한 빈곤 속에 놓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형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욕심이 많고 심술짓기로 소문난 형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내 이놈! 밥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놈을 언제까지 내 집에 두란 말이냐? 당장 네 처자식을 데리고 나가거라. 형은 엄동설안의 갓난쟁이 조카를 업은 재수씨와 동생을 맨발로 쫓아냈다. 유산이라곤 숟가락 하나 쥐어주지 않았고 달수가 울며 매달리자 몽둥이질을 하여 내치기까지 했다. 그때 맞은 허리의 통증이 아직도 푸진 날이면 쑤셔왔지만 달수는 형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못난 처지를 탓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지금 이 다리 부러진 제비의 모습이 마치 형에게 매맞고 쫓겨나 갈 곳 잃은 자신의 신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달수는 더욱더 이 미물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비의 꺾인 다리뼈를 맞추기 시작했다. 찌익, 찌익. 제비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지만 달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뼈를 맞추지 않으면 이 녀석은 영영 다시 날아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당에 있던 마른 쑥대를 꺾어 부목을 대고 아내가 찢어준 치마 조각으로 단단히 동여매었다. 그 과정에서
제비의 부리에 쪼여 달수의 손등에도 붉은 피가 맺혔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체온으로 차갑게 식어가는 제비의 몸을 녹이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괜찮다, 괜찮다. 이제 안 아플 게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부디 죽지 말고 살아만 다오. 그것은 제비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자신과 아내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다. 치료가 끝나자 달수는 윗목에 놓인 깨진 사기 그릇에 눈을 녹인 물을 담아 제비의 부리에 흘려 넣어 주었다. 목이 말랐던지 제비는 겨우겨우 물을 받아 마시고는 달수의 따뜻한 손바닥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달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정막을 깼다. 민망함에 달수가 멋쩍은 웃음을 짓자 아내도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방님, 댁에 형님 댁에 가서 쌀이라도 조금 구워오면 안 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둘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아내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달수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형님 댁 대문 앞에는 사나운 개들이 지키고 있었고 형수님의 표독스러운 눈초리는 개보다 더 무서웠다. 하지만 옆에서 파리하게 죽어가는 아내와 이제 막 목숨을 건진 제비를 보자니 달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 무엇을 망설이겠소. 달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막상 문고리를 잡는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그보다 더 차가운 세상의 인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수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낡은 이불을 덮어 쓴 채 제비가 든 바구니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내려는 거룩한 성모상처럼 보여 달수는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다. 그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앙상한 어깨를 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만은 비굴해지지 않으리라. 짐승도 구하는 마당에 형님도 사람이라면 피를 나눈 동생을 외면하지는 않으리라. 그런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달수는 다시금 하얀 지옥 같은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눈길을 뚫고 도착한 형 놀부의 집은 으리으리했다. 높은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기름진 밥 짓는 냄새가 풍겨나와 달수의 텅 빈 위장을 고문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치자 잠시 후 하인이 문을 빼꼼히 열고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요? 쫓겨난 작은 서방님 아니십니까? 주인 어른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요. 하인은 달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멸시 어린 눈빛을 보냈다. 달수는 하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애원했다. 이보게, 형님께 내가 왔다고 한 번만 여쭈어 주게. 아내가 며칠을 굶어 다 죽게 생겼네. 쌀독 바닥에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전해주게나. 달수의 애절한 호소에도 하인은 콧방귀를 뀌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때였다. 안채에서 누가 와서 이리 시끄럽게 구느냐 하는 호통소리와 함께 곰방대를 입에 문 놀부가 불룩한 배를 내밀며 나타났다. 형님, 아이고 형님, 저 달수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달수는 넙죽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으니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놀부는 쿡쿡 혀를 차며 달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내 이놈, 게을러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와서 구걸질이냐? 내 곳간에 쌀이 썩어 넘쳐도 너 줄 쌀은 없다.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지 못할까? 놀부는 옆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달수의 등짝을 후려쳤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달수는 눈밭에 나뒹굴었다. 매보다 아픈 것은 형의 모진 말이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탐욕에 찌든 괴물만이 서 있었다. 달수는 맞으면서도 빌었다. 형님, 때리셔도 좋습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그리고 집에 닫혀서 누워있는 제비라도 먹일 쌀 한 줌만 주십시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뭐라? 제비?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놈이 짐승 새끼까지 거두었단 말이냐? 꼴값도 유분수지. 놀부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밥을 푸던 하녀에게 눈짓을 했다. 하녀가 들고 있던 밥주걱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붙어 있었다. 달수의 눈이
그 밥풀에 고정되었다. 저것만 있으면 아내에게 미음이라도 끓여줄 수 있을 텐데. 놀부는 하녀에게서 밥주걱을 낚아채더니 달수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짝! 하는 경쾌하고도 잔인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달수의 뺨에는 밥풀 몇 알과 함께 시뻘건 주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화끈거리는 통증과 함께 굴욕감이 밀려왔지만 달수는 본능적으로 뺨에 붙은 밥풀을 손으로 떼어내어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이것을 가져가야 한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야 아내를 살리고 제비를 살릴 수 있다. 그는 밥풀이 묻은 밥주걱을 멍하니 바라보며 비참함에 몸을 떨었다. 놀부는 그런 달수의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깔깔거렸다. 어떠냐? 밥맛이 꿀맛이지. 더 먹고 싶으면 반대쪽 뺨도 데워보거라.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애원하는 동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형에 대한 마지막 연민과 기필코 살아남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 뒤섞인 서글픈 눈빛이었다. 형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달수는 피 묻은 입술로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뒤돌아섰다. 등 뒤로 형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품속에는 형에게 맞은 뺨에서 떼어낸 눈물 젖은 밥풀 몇 알이 소중하게 감싸져 있었다.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달수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다리 부러진 제비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집에 돌아온 달수는 아내의 입에 밥풀을 넣어주고 남은 찌꺼기를 물에 개어 제비에게 먹였다. 꽥! 제비는 미약하게나마 울음소리를 내며 달수의 손가락을 쪼았다. 그 작은 움직임이 달수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달수는 끙끙 앓는 제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의 험악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거라 이 녀석아.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 반드시 살아서 봄이 오면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오르거라. 달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제비의 검은 깃털을 적셨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초가집을 삼킬 듯 위협하고 있었지만 방 안의 새 생명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기적처럼 그 모진 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이것은 훗날 천하를 뒤흔들 기적의 시작이었으나 그 순간에는 그저 시린 겨울밤의 처절한 생존기일 뿐이었다. 지붕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던 고드름이 봄 기운을 머금은 햇살에 녹아내려 똑똑하며 처마 밑 댓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길고도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였으나 달수의 좁은 방 안에 깃든 냉기는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방 한 구석, 낡은 솜이 삐져나온 이불 위에는 겨우 목숨을 건진 제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녀석의 다리에 감아두었던 헝겊은 이제 때가 타 거무튀튀해졌지만 그 아래에서 뼈는 기적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달수는 밖에서 잡아온 작은 벌레를 젓가락 끝에 집어 제비의 노란 부리 앞으로 가져갔다. 자, 이것을 먹거라. 날이 풀렸으니 이제 기운을 차려야지. 제비는 지지배배하며 맑은 소리로 화답하고는 날렵하게 먹이를 채어 삼켰다. 처음 피투성이가 되어 신랏 같은 숨을 몰아쉬던 때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회복이었다. 아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해진 옷을 깁고 있었으나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훨씬 느려져 있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쌀독을 긁고 또 긁어 끓여낸 묽은 미음으로 연명해온 탓에 부부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제비의 상처가 아물어갈수록 달수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제 살 길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자신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에서 한 발 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형 놀부에게 뺨을 맞고 돌아온 그날 이후 달수는 마을 사람들의 빼츠니를 도맡아 하며 품삯을 벌어보려 애썼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진 마을에서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푼돈뿐이었다. 어느 날은 언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주는 일을 얻어왔고 또 어느 날은 썩은 나무 등거를 패어 곶감을 마련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손발이 부르트고 동상이 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달수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방 안에서 날개를 파닥거리며
비상을 꿈꾸는 작은 제비의 생명력 덕분이었다. 제비가 방 안을 한 바퀴 빙 돌며 비행 연습을 할 때면 달수는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고 그 자유로운 몸짓에 넋을 잃곤 했다. 드디어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들이며 산이며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꽁꽁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 어느 따스한 날이었다. 달수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방 안에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향긋한 흙내음이 밀려 들어왔다. 이제 가거라. 너의 동무들이 기다리는 저 넓은 세상으로. 달수는 제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나직이 속삭였다. 제비는 달수의 손바닥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까만 눈동자로 달수와 아내를 번갈아 응시했다. 마치 그동안의 보살핌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다. 어서 가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과 엮여봤자 고생만 할 뿐이다. 부디 강남으로 가서 따뜻하게 지내다 오거라. 아내가 눈물을 훔치며 손짓했다. 그제야 제비는 힘차게 날개를 펼쳤다. 부드득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녀석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처마 밑을 3번 크게 선회한 제비는 날카롭고도 청아한 울음소리를 남기고 남쪽 하늘에 점이 되어 사라져갔다. 제비가 떠나고 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좁은 단칸방은 다시금 적막강산으로 변했고 부부의 끼니 걱정은 더욱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춘궁기가 닥쳐오자 마을의 가난한 이들은 촉은 목피로 연명하기 시작했다. 달순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와 물에 불려 쓴 맛을 우려내고 그것을 절구에 쳐서 죽을 쑤어 먹었다. 목구멍이 찢어질 듯 까끌거리는 송기죽을 넘기며 달수는 아내에게 미안해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임자, 내 못난 탓에 이 고생을 시키니 면목이 없소. 차라리 내가 어디 머슴으로라도 팔려가면 입 하나는 줄 텐데. 달수의 자조 섞인 한탄에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을 했다. 서방님, 어찌 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비록 풀뿌리를 씹어 먹을지언정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깟 쌀밥 배불리 먹고 천벌을 받을 짓을 하는 형님보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 맞다나 형 놀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놀부는 고리대금을 놓아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소장농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는 과부의 쌈짓돈까지 갈취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달수는 우연히 비단옷을 휘감고 거만한 자세로 가마에 타고 가는 놀부와 마주쳤다. 놀부의 가마 뒤로는 빚독촉에 시달려 집을 뺏긴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면 늙은 어미는 어찌합니까? 처절한 절규에도 놀부는 곰방대 연기를 내뿜으며 하인들에게 매질을 명할 뿐이었다. 군중 속에 섞여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달수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형을 향한 분노보다도 저토록 악한 자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량한 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의 불합리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악행을 보고도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는가. 달수는 탄식하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날 저녁 달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맹물 한 사발을 놓고 헛헛한 속을 달랬다. 여보, 오늘 장터에서 형님을 보았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쌓은 재물이 과연 복이 될까? 달수의 물음에 아내는 달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편안함은 천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날려보냈을 때 서방님의 그 환한 미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요. 아내의 지혜로운 말은 달수의 가슴에 따뜻한 등불처럼 스며들었다. 그래, 사는 게 별거냐. 굶어 죽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면 그것이 행복이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산과 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달수의 집은 여전히 궁핍했다. 남의 집 추수를 거들어주고 받아온 쭉정이 쌀 몇 줌이 전부였다.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작년보다 더 춥고 배고픈 겨울이 될 것이 뻔했다.
문풍지는 낡아 너덜거렸고 팩감도 부족해 냉골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달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배가 너무 고파 잠조차 오지 않는 밤이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도 거칠었다. 혹시나 병이 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여보, 정신 좀 차려보시오. 달수는 기겁하여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못 먹고 고생한 탓에 몸살이 난 것이 분명했다. 당장 약 한 첩 지을 돈이 없는 달수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눈을 한 움큼 쥐어와 아내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아내의 손발을 주무르며 눈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이 사람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달수의 간절한 간호 덕분에 아내는 며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 며칠 사이 달수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부부는 서로의 뱃쑥한 얼굴을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벌을 받는 것일까? 달수의 한탄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생의 밑바닥에서도 놓지 않는 희망의 끈이었다. 다시금 혹독한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봄이 오면, 그래, 봄이 오면 나아지겠지. 막연하지만 간절한 기다림만이 그들의 유일한 양식이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다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처마 밑 둥지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감돌 무렵이었다. 달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작년에 떠난 그 제비가 과연 살아있을까? 그 험한 강남 가는 길에 매에게 잡혀 먹히지는 않았을까? 아니, 애초에 우리 같은 건 잊고 잘 살고 있겠지. 그런 잡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귀에 익은 너무나도 청아하고 반가운 울음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달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눈부신 봄 햇살을 등지고 제비 한 마리가 춤추듯 날아들고 있었다. 녀석은 달수의 머리 위를 몇 바퀴 빙빙 돌더니 마치 인사를 하듯 날개를 파닥이며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앉으려 했다. 그런데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물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아주 작지만 기이한 기운을 내뿜는 하얀 씨앗 하나였다. 저것은? 달수가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려는 찰나 제비는 입에 물고 있던 씨앗을 달수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처마 밑에 옛 둥지를 향해 날아갔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흔히 보는 박씨와 비슷했으나 껍질에서 은은한 광채가 나고 손끝에 닿는 느낌이 따뜻한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임자! 임자! 어서 나와 보시오. 작년 그 녀석이 돌아왔소. 게다가 이런 것을 주고 갔구려. 달수의 다급한 외침에 아내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두 사람은 손바닥 위에 박씨를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박씨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적의 씨앗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고단한 삶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찬란했고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필연적인 운명의 서막이었다. 손바닥 위에 놓인 하얀 박씨 하나는 마치 밤하늘에서 갔다 온 별조각처럼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달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매끄러운 표면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보았다. 보통의 박씨라면 거칠고 투박해야 마땅하거늘 이것은 마치 옥류을 깎아 만든 듯 차갑고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여보, 이것을 보시오. 이 녀석이 그 먼 강남 땅에서부터 우리를 위해 물고 온 것이 분명하오. 달수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아내 역시 신기하다는 듯 눈을 떼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미물이지만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서 심어봅시다. 가을이 되면 박속을 긁어내어 국이라도 끓여 먹고 바가지는 만들어 팔면 쌀 몇 겹박은 되지 않겠습니까? 지독한 가난은 부부의 소박한 꿈조차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박 씨가 가져올 엄청난 기적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당장의 허기를 달래줄 구황작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달수는 마당 한 구석, 볕이 잘 드는 담벼락 밑을 골라 머니질을 시작했다. 땅은 겨우 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여 푸석푸석했지만 달수의 타미질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흙을 곱게 부수고 작은 구덩이를 판 뒤 박 씨를 마치 어린아이를 요람에 눕히듯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고 물 한 바가지를 정성스럽게 부어주었다. 부디 잘 자라 다오. 우리 부부의 줄인 배를 채워줄 희망이 되어 다오. 달수는 흙 묻은 손을 털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였다. 물이 스며든 흙 위로 희미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코끝을 자극하는 향긋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꽃내음 같기도 하고 잘 익은 과일향 같기도 한 기묘한 향기였다. 달수와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서방님,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글쎄, 박 씨를 심은 곳에서 나는 것 같은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고. 그날 밤 달수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우두둑, 쩍, 스르륵, 마치 땅속에서 거대한 짐승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 혹은 굵은 나무 뿌리가 바위를 쪼개는 듯한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방 안까지 흘러들어왔다.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난 달수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푸르스름한 광채를 보고 넋을 잃었다. 그는 자는 아내를 깨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다. 낮에 심어둔 박씨 자리에서 굵은 줄기 하나가 솟아올라 있었는데 그것은 식물의 줄기라기보다는 승천하는 용의 몸통처럼 굵고 힘찼다. 줄기는 달수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쑥, 쑥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다. 담벼락을 타고 넘은 줄기는 초가지붕을 순식간에 휘감았고 넓은 잎사귀들은 마치 부채처럼 펼쳐져 달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달수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싹이 트고 잎이 무성해지다니.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었다. 줄기는 멈추지 않고 뻗어나가 초가집 전체를 뒤덮었고 잎사귀 사이사이에서는 주먹만한 꽃봉오리들이 팝콘 터지듯 피어났다. 하얀 밭꽃들이 만개하자 마당은 대나처럼 환해졌고 그 그윽한 향기는 온 동네에 퍼져나갈 기세였다. 자다 깬 아내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가 이 믿기 힘든 광경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서방님,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혹시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닐까요? 아내는 두려움에 떨며 달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달수는 왠지 모를 확신에 차 있었다. 아니요, 이것은 요사스러운 기운이 아니요. 저 꽃들을 보시오. 저리도 맑고 깨끗한 빛을 내는데 어찌 도깨비의 장난이라 하겠소. 필시 하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게요. 다음 날 아침 달수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세상에, 저게 하룻밤 사이에 자란 박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 최달순의 집에 서광이 비친다더니 참말인가 보네.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리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부러움에 눈길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불길한 징조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밭꽃이 지고 난 자리에 맺힌 열매들이었다. 일반적인 조롱박 크기가 아니었다. 처음 맺힐 때부터 갓난아이 머리만 하더니 해가 중천에 뜨자 항아리만큼 커졌고 저녁 노을이 질 무렵에는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해졌다. 지붕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세 개의 거대한 박. 그것은 흡사, 천상에서 내려온 보물단지처럼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초가지붕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끽 비명을 질렀으나 신기하게도 무너지지는 않았다. 박덩굴이 지붕 전체를 단단히 얽어매어 지탱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 놀부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담장 너머로 집채만한 박들을 보며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다. 저 따위 박이 커봤자 속은 텅 비었을 게 뻔하다. 덩치만 커서 먹지도 못할 물건을 애지중지하다니. 집이나 무너지지 않으면 다행이겠구나. 놀부는 악담을 퍼부으며 침을 뱉고 돌아갔지만 힐끔거리며 뒤를 돌아보는 눈빛에는 탐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달수는 형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박을 쓰다듬으며 정성을 쏟았다.
박의 표면은 매끄럽기가 비단 같았고 두드리면 통, 통 하고 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박 안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나갑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다. 달수와 아내는 박이 익어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쌀독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고 산나물로 끓인 죽조차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지만 지붕 위의 박들을 바라보면 배고픔도 잊을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잎사귀들은 황금색으로 물들었고 세 개의 박은 이제 완벽하게 여물어 단단해졌다. 첫 번째 박은 은은한 은빛을, 두 번째 박은 찬란한 금빛을, 세 번째 박은 깊고 푸른 옥빛을 띠고 있었다. 달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했고 아내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눕는 일이 많아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저 박을 타서 속을 끓여 먹읍시다. 저렇게 크니 우리 두 식구 겨울 나기에는 충분할 것이오. 달수의 말에 아내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방님. 저도 이제 한계입니다. 제비가 준 선물이니 독이 들었을 리는 없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어봅시다. 달수는 창고 구석에서 녹슨 톱을 꺼내어 숫돌에 갈았다. 슥싹, 슥싹. 톱날을 가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의 비장한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다. 아내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당에 멍석을 깔았다. 달수는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가까이서 본 박은 아래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박, 은빛이 감도는 녀석을 골라 덩굴을 끊어냈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박이 멍석 위로 떨어졌다. 땅이 울릴 정도로 엄청난 무게였다. 달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붕에서 내려왔다. 부부는 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 그럼 타보겠소. 달수가 톱을 박의 허리에 갖다 대었다. 톱질을 시작하려는데 신기하게도 박 껍질이 강철처럼 단단하여 톱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어허, 이거 참 단단하기도 하네. 달수는 입에 침을 바르고 온 힘을 다해 톱질을 시작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당금당금 톱질하세. 달수는 힘을 돋우기 위해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소리는 구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쾌했다. 배고픔의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였다. 아내도 옆에서 박을 잡아주며 톱질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에헤라디야, 어서 타세. 배가 고파 못 살겠네. 박 속 긁어 죽수어 먹고 바가지 팔아 쌀 사오세. 한참을 톱질했을까. 드디어 박의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쩍 하는 소리가 나더니 톱날이 박의 내부로 쑥 들어갔다. 그러자 박 안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빗줄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보통의 박이라면 풋풋한 냄새가 나야 하거늘 이 박에서는 기이하게도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묵직한 쇠 냄새가 났다. 서방님, 빛이 납니다. 아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달수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톱질을 멈추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은 방 안의 호롱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찬란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지막 힘을 주어 박을 완전히 갈라내었다. 팍하캉!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거대한 박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그 순간 부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하얀 박 속 대신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하얀 쌀과 번쩍이는 엽전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메르르르, 쏴아, 쌀과 돈이 쏟아지는 소리가 마치 폭포수 소리처럼 마당을 가득 채웠다. 달수와 아내는 입을 딱 벌린 채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이것은 꿈인가? 환영인가? 굶주림이 만들어낸 헛것인가? 달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쏟아져 나온 쌀을 한 줌 쥐어보았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쌀알의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다. 차갑고 단단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쌀알들, 그리고 그 옆에 구르는 엽전들은 묵직한 쇠의 무게감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다. 여보, 이것 좀 보시오. 쌀이오, 돈이오. 달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아내는 쌀 무덤 속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쌀과 돈 위를 뒹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가난 속에 짓눌려 살았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직 지붕 위에는 두 개의 박이 더 남아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두 번째 박과 옥빛으로 빛나는 세 번째 박. 저 안에는 과연 또 어떤 기적이 숨겨져 있을 것인가? 달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붕 위에 남은 박들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고 톱을 쥔 손에는 새로운 힘이 불끈 솟아올랐다. 마당에 쌓인 쌀과 엽전에 사는 석양의 붉은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일렁였다. 달수와 아내는 서로의 볼을 꼬집어보며 이것이 백일몽이 아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뒹굴며 남의 집 곁방살이를 전전하던 그들에게 눈앞의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지난 세월 흘린 피눈물에 대한 하늘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붕 위에는 아직 두 개의 박이 더 남아 있었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두 번째 박과 푸른 옥빛이 감도는 세 번째 박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충직한 신하들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서방님, 해가 지기 전에 저것들도 마저 타보십시다. 첫 번째 박에서 이런 보화가 나왔으니 저 금빛 박에는 분명 더 귀한 것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달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톱을 잡았다. 그의 소나귀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천하를 얻은 듯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슬근슬근 톱질하세. 쓱싹쓱싹 톱질하세. 강남 제비가 물어다준 보은박을 타보세. 달수의 노랫가락은 한층 더 힘차고 경쾌해졌다. 톱날이 금빛박의 표면을 파고들 때마다 쟁, 쟁 하는 맑은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악기가 연주되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였다. 이윽고 박이 반으로 쩍 갈라지자 그 안에서 오색 찬란한 석유레이치가 뿜어져 나왔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빛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바로 비단이었다. 붉은 비단, 푸른 비단, 금실 은실로 수놓은 최고급 비단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끝도 없이 흘러나왔다. 아이고 세상에, 내 평생 이런 고운 옷감은 구경조차 못 해봤는데 아내는 비단 더미 속에 파묻혀 환호성을 질렀다. 비단뿐만이 아니었다. 산호, 호박, 진주, 자만호 같은 온갖 폐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려 마당은 순식간에 용왕님의 보물창고처럼 변해버렸다. 거친 삼배옷 한 벌로 사계절을 버티던 아내는 비단을 얼굴에 비비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 부드러운 감촉은 지난 세월의 거친 풍파를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박. 신비로운 옥색 빛을 띠고 있는 가장 거대한 박이었다. 달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박을 향해 톱을 겨누었다. 이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꼬? 쌀도 나왔고 돈도 나왔고 옷감도 나왔으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궁금증을 안고 시작한 톱질은 의외로 수월했다. 스르륵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박이 열리자 이번에는 자욱한 안개가 피어오르며 사람의 형상을 한 작은 존재들이 때를 지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푸른 옷을 입은 목수들과 붉은 옷을 입은 미장이들이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집을 지어드립죠. 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뚝딱뚝딱, 쾅쾅. 그들의 손놀림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허름한 초가집은 순식간에 해체되었고 그 자리에 거대한 기둥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다. 달수 부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도술이요, 기적이었다. 목수들은 톱질 한 번에 아름드리 나무를 깎아냈고 미장이들은 흙손질 한 번에 매끄러운 벽을 세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사는 더욱 속도를 내었다. 달빛 아래 솟아오르는 기와지붕의 곡선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 유려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영롱한 소리를 내었다. 동이 틀 무렵 달수의 집터에는 99칸짜리 대궐 같은 기와집이 위용을 드러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다. 마당에는 연못이 생겼고 뒤뜰에는 정자가 세워졌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천지개벽이었다. 목수들과 미장이들은 일을 마치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웅장한 저택과 그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제는 비단옷을 걸쳐 입은 달수 부부뿐이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쓰러져 가던 달순의 초가집이 대궐로 변했네. 도깨비가 다녀간 것인가? 아니면 산신령이 조화를 부린 것인가? 마을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와 달수의 집을 에워싸고 웅성거렸다. 개 중에는 부러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도 있었고 배가 아파 흙을 차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당연히 형 놀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뭐라? 그 빌어먹을 달수놈이 부자가 되었다고? 그것도 나보다 더 큰 기와집을 지어? 놀부는 먹던 밥상을 걷어차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멀리서 보이는 달수의 집은 자신의 집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다. 놀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슬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놈, 달수 이놈, 내 이 도둑놈아, 썩 나오지 못할까. 놀부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비단 옷을 입고 의젓하게 마루에 앉아있던 달수가 형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형님 오셨습니까? 어찌 이리 노여워하십니까? 달수의 태도는 예전처럼 비굴하지 않았다. 여유롭고 기품이 넘쳤다. 그 모습이 놀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놀부는 다짜고짜 달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네 이놈, 네가 무슨 재주로 하루아침에 이런 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는단 말이냐. 필시 내 창고에서 금괴를 훔쳐낸 것이 분명하다.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놀부의 억지는 끝이 없었다. 그는 달수의 집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득였다. 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달수는 놀부의 손을 부드럽게 풀며 정중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작년 겨울,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구해준 일부터 봄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온 일, 그리고 어젯밤 박을 타서 얻은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놀부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다가 쌀과 돈이 나왔다는 대목에서는 눈이 동그라지더니 집을 지어주는 도깨비들이 나왔다는 대목에서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렸다. 뭐라고? 그러니까 다리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었더니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고 그 박에서 이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냐? 놀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감동 때문이 아니라 터질 듯한 욕심 때문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형님.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달수의 겸손한 말은 놀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놀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제비, 부러진 다리, 박씨, 대박이라는 단어들만이 맴돌고 있었다. 놀부는 갑자기 달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우야! 내 사랑하는 아우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좀 소홀했던 것은 다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함이었다. 알지? 우리 형제 우애가 얼마나 깊으냐.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던 손으로 달수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놀부는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달수는 그런 형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재물 앞에서 저토록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싶어서였다. 형님, 쌀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비단도 드리고 돈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니옵니까? 달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형이 지난날 자신에게 했던 모진 짓들을 잊기로 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눔으로써 형의 마음도 녹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놀부의 관심은 쌀이나 비단 따위에 있지 않았다. 그는 달수의 제안을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집안 곳곳을 눈으로 훑었다. 쌀 몇 가마니 얻어먹자고 내가 굽실거릴 줄 아느냐. 나도 제비다리를 고쳐주면 너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놀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짐짓 점잖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내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구나. 내 오늘은 바빠서 이만 가보마. 놀부는 서둘러 달수의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빨랐다. 그의 눈은 이미 허공을 날아다니는 제비들을 쫓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놀부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모았다. 여봐라, 당장 나가서 제비를 잡아오너라. 살아있는 놈으로, 아주 튼실한 놈으로 잡아와야 한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이 어리둥절해하자 놀부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에이구, 답답한 놈들. 내가 직접 잡겠다. 놀부는 장대 하나를 들고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마침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던 제비 가족이 놀부의 눈에 띄었다. 어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뱀 같은 눈으로 제비집을 노려보았다. 요 녀석들, 내 복덩어리들, 어디 한번 이리 내려와 보렴. 그는 장대를 휘둘러 제비집을 툭 쳐서 떨어뜨렸다. 푸드득 놀란 어미 제비는 날아갔지만 아직 날지 못하는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파닥거렸다. 놀부는 냉큼 달려가 새끼 제비를 낚아챘다. 그의 거친 소나기 힘에 제비는 숨이 막혀 짹짹거렸다. 어디 보자. 다리가 멀쩡하구나. 이래서는 박씨를 얻을 수 없지. 놀부는 망설임 없이 제비의 멀쩡한 다리를 손가락으로 뚝 하고 부러뜨렸다. 끼악! 제비의 처참한 비명이 마당에 울려 퍼졌으나 놀부의 귀에는 그것이 곧 쏟아질 금은보화의 전주곡으로 들릴 뿐이었다. 아이고, 저런. 불쌍한 제비야. 어쩌다 다리가 부러졌느냐. 내가 고쳐주마. 아주 잘 고쳐주마. 놀부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며 명주실을 가져와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칭칭 감았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가 아니었다. 엉터리로 감은 실 때문에 제비의 다리는 기형적으로 비틀어졌고 고통은 배가 되었다. 놀부는 킬킬거리며 제비를 다시 둥지에 얹어놓았다. 내년에 꼭 박씨를 물고 오너라. 안 그러면 내 놈의 날개까지 부러뜨릴 테다. 그 시각 달수의 집은 잔치 분위기였다. 달수는 창고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자, 줄을 서시오. 굶는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나누어 드리리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지. 때부터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까지. 달수의 집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달수의 아내는 부엌에서 솥단지를 걸고 국밥을 끓여 대접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나으리, 정말 생불이십니다.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달수는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부자의 기쁨을 깨달았다. 창고에 쌓아두면 썩어질 곡식이지만 나누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그는 문득 형 놀부가 걱정되었다. 형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섬뜩한 탐욕이 마음에 걸렸다. 형님도 부디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아시면 좋으련만. 달수는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형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밤하늘에는 달순의 집 지붕 위로 상서로운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멀리 놀분의 집 위로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우르르 쾅쾅, 번쩍,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형 놀부의 집 앞마당을 뒤흔들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비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려 얻어낸 박씨를 심은 지 반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을 타는 날이었다. 그러나 톱질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이 갈라지며 튀어나온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다. 시커먼 먹구름과 함께 도깨비들이 때를 지어 쏟아져 나온 것이었다. 걔 누구 없느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놀부놈이 어디 있느냐? 붉은 얼굴에 뿔이 달린 도깨비 대장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다. 놀부와 그의 처는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으나 이미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똥물과 구렁이들이 쏟아져 나와 비단 이불을 더럽혔고 세 번째 박에서는 무시무시한 장사들이 나와 기둥을 톱으로 썰고 담장을 무너뜨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내 집, 내 돈. 놀부의 비명은 도깨비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하룻밤 사이에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폐허가 되었고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었다. 날이 밝았을 때 놀부에게 남은 것은 기워입은 누더기 옷 한 벌과 깨진 바가지 하나뿐이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초입, 놀부 부부는 거지꼴이 되어 길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뱃가죽이 등짝에 붙을 정도로 굶주린 그들의 몰골은 1년 전 그들이 매정하게 쫓아냈던 동생 달수의 모습보다 더 처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손가락질했다. 천벌을 받은 게야. 짐승을 학대하고 동생을 내치더니 꼴 좋다. 인심은 싸늘했고 누구 하나 찬밥 덩어리 던져주는 이가 없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기온은 뚝뚝 떨어지는데 갈 곳 없는 놀부의 발걸음은 저절로 동생 달수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마 들어갈 면목은 없었으나 얼어 죽지 않으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대궐 같은 동생의 집 앞에 다다른 놀부는 차마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담벼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았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그의 코끝을 자극하자 왈칵 서러움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어찌 천륜을 저버리고 이 꼴이 되었는가. 놀부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때였다. 삐그덕하는 소리와 함께 솥을 대문이 열리더니 하인이 마당을 쓸러 나왔다가 놀부를 발견했다. 아니, 이것은 큰 서방님 아니십니까? 하인의 외침에 안채에서 달수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달수는 형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원망이나 비웃음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차올랐다. 형님,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추운데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달수는 주저없이 형의 더러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놀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아우야, 내 너를 볼 면목이 없다. 나 같은 놈은 그냥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도 싸다. 제발 나를 내버려 다오. 형의 떨리는 목소리에 달수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형을 와락 끌어안았다. 형님, 그게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형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재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한 핏줄을 나눈 형제 아닙니까? 달수의 따뜻한 체온이 놀부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내렸다. 달수는 형과 형수를 안방 아랫목에 앉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을 본 놀부는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자신이 동생의 뺨을 밥주걱으로 때렸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달수의 아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형수에게 새 옷을 내어주며 공손히 말했다. 아주버님, 형님, 많이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이 집은 저희 것이 아니라 조상님이 주신 것이니 당연히 두 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놀부는 밥그릇을 부여잡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 아우야, 재수씨,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그날 밤 놀부는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과오를 뼈저리게 참회했다. 달수는 그런 형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울어주었다. 탐욕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형제애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달수와 놀부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놀부는 예전의 심술담은 성격을 버리고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변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달수를 도와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러뜨렸던 제비의 다리를 생각하며 길가에 다친 짐승이 있으면 정성껏 치료해주고 먹이를 주었다. 형님, 이제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달수가 만류해도 놀부는 땀을 닦으며 웃었다. 아니다. 내 지은 죄를 씻으려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도 부족하다. 땀 흘려 일하고 남을 돕는 기쁨을 이제야 알았으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두 형제의 우애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놀부를 욕하지 않았고 개과천선한 놀부라 부르며 칭송했다. 달수의 집은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덕과 인심이 넘쳐 흐르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다시 봄이 찾아왔다. 달순의 집 기와지붕 처마 밑에는 수많은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오고 그 제비들이 낳은 새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여 집은 온통 제비들의 맑은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달수와 놀부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마당에는 꽃이 만발하고 제비들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형님, 저 제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베푼 작은 정성이 저리도 큰 생명력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달수의 말에 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어리석어 황금 박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을 뻔했지. 진짜 보물은 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말이다. 놀부의 얼굴에는 세속의 욕망을 초월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마당을 선회하던 제비 한 마리가 두 사람 앞마당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녀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형제를 바라보더니 지지배배하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다. 마치 두 분이 화목하게 지내시니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 같았다. 달수와 놀부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금은 보화보다 더 빛나고 비단보다 더 부드러웠다. 달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더니 형님과 제가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천하제일의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형제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담장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고 부엌에서는 안악들이 저녁을 짓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달수와 놀부의 집, 흥부와 놀부라는 이름으로 후세의 길이 남을 이 형제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씨앗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선한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형제의 모습은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었다.